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다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투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몇 마디 듣고 나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람마다 답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는 걸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안을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를 먼저 바라보는지는 꽤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인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찍은 풍경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석 하나로 왕비가 된 여인. 옛날 조선의 영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황후가 임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조정에서는 새 왕비를 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왕비를 뽑을 때면 을에 그러하듯 나라 곳곳에 금운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덕스럽고 아리따운 처녀가 다른 곳으로 혼인을 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그렇게 전국의 대갓집 교수들이 너도 나도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초간택과 재간택을 거쳐 마침내 뽑힌 처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그 자리에 나가 처녀들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재간택이 끝난 뒤 처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몸소 행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임금의 눈에 묘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처녀들이 앉은 자리마다 방석이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그 방석에는 저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방석을 골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처녀만은 방석을 자기 앞으로 밀어내놓은 채 맨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남산골 김항구의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방석을 마다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러자 처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친의 조남이 쓰여 있는 방석을 어찌 깔고 앉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속으로 탄복하였습니다. 그 말은 가르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배어있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다른 처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깔고 앉은 방석을 내려다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처녀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처녀들이 앞다투어 대답하였습니다. 산이 깊다 하는 이도 있었고 바다가 깊다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씨 처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그러자 다른 처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금도 흥미롭다는 듯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씨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산이든 바다든 마음만 먹고 재어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끝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바닥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끝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 깊다 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좋은 말이로다. 곧이어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대들은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가? 이번에는 처녀들이 더욱 신이 났습니다. 모란이 어떻고 연꽃이 어떻고 저마다 좋아하는 꽃 이름을 앞다투어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씨 처녀는 또 잠자코 있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으니 임금이 눈길을 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아무 말이 없느냐? 네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저는 목화꽃이 좋사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피식피식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화꽃이라니 그것도 꽃이라고. 그러나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목화꽃인가? 다른 꽃들은 피어있는 동안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만 지고 나면 그뿐이옵니다. 그러나 목화꽃은 지고 난 뒤에도 솜이 되고 천이 되어 추운 이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잠깐 눈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오래도록 사람에게 쓸모가 있으니 그 어찌 제일 좋은 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러자 쑥덕이던 처녀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곧바로 세 번째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어디인가? 묘양산고개지요. 백두산고개이옵니다. 한라산이야말로 제일 높지요. 처녀들이 저마다 높은 산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김씨 처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이옵니다. 그 말에 참고 있던 웃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릿고개라니. 임금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보릿고개는 산의 고개도 아닌데 어찌 제일 높다 하는가? 처녀가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봄철 보릿고개란 묵은 양식은 이미 바닥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때이옵니다. 아무리 높고 험한 산고개라도 두 다리가 멀쩡하다면 넘을 수 있사오나 보릿고개는 기력조차 남지 않은 몸으로 넘어야 하옵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고개보다 넘기 어렵고 높다 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침내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그 처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치도 있었지만 그보다 백성의 삶을 가슴으로 헤아리는 그 마음씨가 임금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영조 임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산골 김항구의 딸 김씨는 영조의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석 하나를 밀어낸 그 작은 행동이 한 여인의 평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른 처녀들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디를 먼저 보고 말하느냐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떠올리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같은 질문이어도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운 돈주머니. 어떤 마을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농부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농부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림이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아버지 제사인데. 농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 큰 나무 앞에 웬 두툼한 주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라, 저게 뭐지? 농부는 얼른 뛰어가 주머니를 집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안에 엽전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엽전이 이렇게나 많이?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벌렁거렸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이 돈만 있으면. 순간 농부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할아버지의 제사는 물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주인 없는 물건을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지 않은가. 게다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애타게 이 돈을 찾고 있을 거야. 착한 농부는 그렇게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사또가 농부에게 물어보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물건을 줍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허허허, 참으로 정직한 농부로다. 이 큰 돈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이리 주인을 찾아주려 하다니. 사또가 칭찬하자 농부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쑥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그럼 소인은 물건을 맡겼으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기고 관가를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관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또, 제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제가 소를 팔아 남긴 돈인데 집에 가서 보니 없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사또는 얼른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잠시 기다려라. 그리고는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 저기 길 옆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쉰 곳은 그곳밖에 없죠. 그럼 그 돈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느냐? 소판 돈 500냥이 들어 있었습죠. 500냥이라? 마침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왔는데 네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소장수의 말을 듣고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농부는 이 돈주머니를 어디서 주워왔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길가 옆에서 주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냐? 사또가 그렇게 물어보자 농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전 돈주머니를 줍기만 했을 뿐 돈을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 들어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지금 확인해 봐야겠구만. 사또는 이방에게 시켜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세보게 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은 돈주머니의 돈을 꼼꼼하게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주머니에 꼭 5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500냥이 맞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장수가 불이 나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500냥이 아니라 520냥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500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520냥이라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20냥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장수는 느닷없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소장수는 농부가 돈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는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20냥을 거저 얻어보려고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주인 잃은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농부는 사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제가 그 돈주머니에서 20냥만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그 주머니를 모두 갖지 사또께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또 역시 소장수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의 말처럼 자기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찾아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부당하게 20냥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돈주머니를 주워서 가질 생각이었다면 20냥이 아니라 500냥 전부를 그냥 가져가 버렸을 것이다. 농부의 말이 옳다. 소장수는 듣거라. 정녕 이 돈주머니가 네 것이 확실하냐?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500냥이 아니라 정말 5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놈이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이 돈주머니에는
500냥밖에 들어있지 않았으니 아마도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아닌 것 같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착한 농부가 20냥만 갖고 나머지 500냥을 가지고 왔을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또의 말을 들은 소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500냥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그 돈주머니는 분명 제 것이 맞사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500냥만 들어있었는데 어찌 이것이 네 돈주머니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돈주머니는 아직 주인이 없는 것이다. 소장수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주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거라. 그리고 이 돈주머니는 1년간 그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에게 주겠다. 안 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렸고 소장수는 그제야 너무 큰 욕심을 부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1년간 돈주머니의 임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 돈을 받게 되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꾼 삼형제. 옛날 시골 마을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눈이 아주 밝았습니다. 수울이 박 떨어진 곳 배나무에 배가 몇 개가 열렸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커다란 바윗돌도 번쩍번쩍 들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주 특이한 재주인데 매맞는 재주였습니다. 회초리로 때리면 간지럽다고 깔깔대고 방망이로 내리치면 시원하다며 더 때려달라고 깔깔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하게 흉년이 들어 삼형제는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냥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에도 먹을 만한 사냥감은 없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동물들도 다 먹이를 찾아 떠난 것이었죠. 심심해진 첫째는 사람들 어찌 사나 어디 한번 둘러볼까? 하고 산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첫째의 눈에 논바닥이 쩍 갈라지고 나무 껍질이 홀라당 벗겨진 것이며 어른들은 굶어서 눈이 움푹 들어가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불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밥을 짓는 것처럼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사또 사는 곳에 잔치가 열렸구나. 첫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대청마루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뭄에 그나마 농부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사또 혼자 차지한 것입니다. 세영제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또 녀석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소. 둘째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습니다. 어허, 아서라. 괜히 사또를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럼 몰래 사또의 쌀가마니들을 가져오는 건 어떻소? 형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그건 쉬울 것이오. 막내가 말했습니다. 옳거니 그게 좋겠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 힘센 둘째가 사또의 집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첫째 형이 알려준 곳에 가니 정말 쌀가마니가 잔뜩 있었습니다. 이야, 형님 눈은 정말 대단해. 둘째는 엄청난 힘으로 쌀가마니들을 어깨에 다 얹어놓은 채 그대로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삼형제는 가지고 온 쌀을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집 앞에 놓여 있는 곡식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람? 얼마 만에 곡식 구경인가? 누가 이런 건가?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밥부터 지어야겠다. 마을 여기저기에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한편 사또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단났네, 야단났어. 곳간이 텅 비었네. 자신의 곳간에 도둑이 든 것을 안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집집마다 밥을 짓는 연기가 나오고 있단 말인가? 욕심 많은 사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저 밥 짓는 집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와라. 온 마을 사람들이 묶여 끌려와서 성난 사또 눈길을 피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내 창고를 털어간 도둑놈이. 범인이 나와 실토할 때까지 이것들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묶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질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막내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가 바로 도둑이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니놈이?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100대를 쳐라. 결국 막내는 형틀에 묶여 맨 궁둥이를 까발리고 철썩철썩 곤장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곤장 100대면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준 저분이 버티지 못할 것이네.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곤장을 맞더니 아, 시원하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으잉? 뭐라고 하는 건가? 시원하다고? 너무 아파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포졸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곤장 100대를 내리쳐도 졸린 듯 따분한 듯 막내는 하품을 했습니다. 오히려 때리는 포졸들이 힘들어 나가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곤장을 어떻게 치길래 이놈이 이리 태어난 것이냐? 보다 못한 사또가 곤장을 들고 막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좀 더 세게 쳐주시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약이 오른 사또는 곤장을 더 세게 치려다 그만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하하하하, 저 꼴 좀 보게.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사또의 우스운 꼴을 보며 웃어댔습니다. 결국 지치고 창피했던 사또는 막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이좋은 삼형제는 그렇게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 덕분에 얻은 곡식으로 가뭄을 무사히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루가 된 동생.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오누이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 힘들어하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너무 힘들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동생이 털썩 주저앉아서는 더는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아, 기다려봐. 그럼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누나가 주변에 따먹을 과일 같은 게 있나 찾아보고 올게. 누나는 동생을 앉혀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물소리가 들린다. 물소리를 듣자 동생은 없던 힘이 생겨나서 일어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털이 자라고, 꼬리가. 동생의 몸이 점점 노루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누나는 산딸기 몇 개를 간신히 구해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노루 한 마리가 동생 옷을 입고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어디 갔지? 동생아! 동생아! 누나가 동생을 찾자 노루가 된 동생은 누나에게 머리를 부비며 자기가 동생이라고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니, 이 노루가 왜 이래? 설마 내 동생이니? 누나가 혹시나 하여 묻자 노루가 된 동생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속에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다 늦은 저녁에 산에서 웬 울음소리가 나는 거지? 사냥꾼 총각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노루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세요? 그러자 누나는 사냥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딱하게 되었네요.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 총각은 누나와 노루가 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지내다 보니 사냥꾼과 누나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의 집 마당에는 따로 노루집을 만들어 동생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누이와 사냥꾼은 별탈 없이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행색을 한 그 할머니는 누나에게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술만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착한 누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차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소중한 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색시가 좀 찾아주구려.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은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가파른 절벽 근처에 서서 옳지, 내가 여기서 은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는데 여기를 좀 찾아봐 주시오, 색시.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할머니. 착한 누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절벽 근처에서 허리를 굽히고 은비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절벽 밑으로 누나를 떠다 밀었습니다. 으악! 누나는 그만 깊고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호호호 웃고 나서는 갑자기 웬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는 제주를 세 바퀴 휙휙 돌더니 금세 누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여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나인 척 사냥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가짜 누나는 그런 사냥꾼을 반겨주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짜 누나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꾸만 노루가 울어댔습니다. 앞발로 마당의 문을 드륵드륵 긁으면서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내자 사냥꾼이 가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달래주시구려. 그러자 누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걸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정신이 나갔소? 그러자 가짜 누나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삐죽댔습니다. 사냥꾼은 좀 이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노루 동생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사냥꾼이 나가서 노루 동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처남, 아니 무슨 일이 있는가?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그러니까 노루는 한참 울다가 갑자기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산 위 절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처남, 어디를 가는 건가? 사냥꾼은 열심히 노루 동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루 동생이 절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래를 한번 보고 사냥꾼을 한번 보고 구슬프게 울어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처남, 저 밑에 뭐라도 떨어졌는가? 그러자 노루 동생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아우, 그럼 이 매형이 뭔지 한번 찾아봐 주겠네. 걱정 말게. 사냥꾼은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절벽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까까지만 해도 방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왜 갑자기 여기에 있어? 그러고는 혼절해 있는 부인을 깨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면서 여보! 여보! 하고 불러댔습니다.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 오는 사람도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사냥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한번 바라보고 저쪽 한번 바라보면서 사냥꾼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루가 사냥꾼을 따라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는 자기 누나한테 달려가더니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울었습니다. 그러니 혼절해 있던 누나가 깨어났습니다. 동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노루가 너무 반가워서 울며 소리를 지르는데 누나! 하는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루 동생이 갑자기 다시 사람으로 변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동생아, 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다니. 누나,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둘은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짜 누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서라! 이 가짜야!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서 가짜 누나를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가짜 누나가 쓰러지더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가 죽자 그 근처 마을의 가뭄이 사라지고 다시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꼬리 9 달린 여우의 도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변한 남동생과 누나 부부는 그 뒤로도 함께 살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깨진 벼루.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는 수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남이는 여기저기 안 끼는 곳이 없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남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참견했습니다. 한 번은 수남이가 한 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지? 한번 들어가 볼까? 수남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울던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어찌 이리 엉엉 울고 계시오? 수남이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하길, 제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고을의 원님께서 임금님께 선물을 올리라고 명한 귀한 벼루를 제가 가지고 오는 길에 그만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 사실을 원님이 아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요. 수남이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벼루를 가져다 주고 올 테니 그 벼루를 나에게 줘보시오. 아이고,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남이는 벼루를 비단보에 잘 싸서 메고는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임금님이 계신 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임금님도 어려워하는 권세가의 집이었습니다. 수남이는 그 집 앞에 가서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서 나를 임금님이 계신 궁으로 인도하여라. 그러자 하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 녀석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는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수나미는 계속 뻔뻔한 표정으로 몸을 들이밀며 너희들, 어서 나를 임금님이 계신 궁으로 인도하라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고 하인들이 수나미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수나미는 일부러 더 세게 넘어져서는 갑자기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임금님의 벼루가 깨져버렸네. 이놈들아, 이게 어떤 벼루인지 아느냐?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금님의 벼루라니,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냐? 그러자 수나미가 눈을 부릅뜨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밀쳐서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벼루가 깨지고 말았다. 이를 어찌할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주인 대감이 나와서 수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대감님, 저는 저희 고을 원님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임금님께 선물로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댁 하인들이 저를 밀쳐서 그만 벼루를 깨뜨렸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 대감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큰일이군. 이 일이 괜히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한 대감은 수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왕 벼루가 깨져버리고 말았으니 내가 너희 고을의 원님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서 뒤탈이 없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너는 이 일에 대해 없던 일로 하고 그만 너희 고을로 돌아가거라. 수나미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나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사람들을 만나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이 소문이 퍼질 것이고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길로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홀로 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완벽하겠구나. 그러자 수나미는 손바닥을 슬슬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감님, 그러자면 먹고 살 돈이 필요하온데. 그러자 대감은 말했습니다. 그렇지. 여봐라, 여기 이 사내에게 100냥을 내어주어라. 어떤가? 이 정도면 평생 산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겠지? 네네, 그럽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나미는 그렇게 마을 사람의 목숨도 구하고 자신도 큰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린고비 조륵. 옛날 조선시대 때 자린고비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조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륵은 자린고비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륵의 집 장독에 앉아있던 파리가 다리에 장을 묻히고 날아가자 조륵이 그 장이 아까워 멀리까지 따라가 파리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였다고 합니다.
조르기 파리를 따라가 어정거렸다는 그 마을은 어정계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조르근 조기 반찬을 상에 놓고 먹지 않고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술 먹은 뒤 조기를 쳐다보는 것으로 반찬을 대신했습니다. 하루는 조르게 아들이 밥 한 숟갈에 조기를 2번 쳐다보자 조르기 소리쳤습니다. 짜다, 짜! 한 번만 쳐다보거라. 그는 또한 신발이 닳는 것이 아까워 신발을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조르기 부채를 앞에 펼쳐두고 머리를 열심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조르기 더위를 먹어서 정신이 나간 것인가 싶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왜 머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조르게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부채가 다를까 염려되어 그렇소. 부채를 붙이지 않고 반대로 앞에 두고 머리를 흔들면 바람이 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르근 검소함을 넘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자린고비의 이러한 일들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임금은 그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허허, 정말로 그러한 자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궁금하구나. 임금은 암행어사를 보내어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지나가는 손님인 척하며 자린고비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성대한 대접을 받아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어사가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고약하게 아끼더니 환갑이 되는 해부터는 갑자기 변했어요. 마을에 흉년이 드니까 창고를 털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어사가 이러한 사연을 알고서 며칠 뒤 떠나려 하니 자린고비가 곧 자신의 환갑이라며 잔치를 보고 가라면서 더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자린고비의 환갑날이 되자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잔치 음식을 성대히 차려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껏 나 혼자 살려고 구두쇠처럼 지내온 것이 아니오. 환갑을 맞이하여 구두쇠 생활은 정산하고 이제부터는 베풀면서 살겠소. 이러면서 조르근 자신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제야 조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모두 조르를 칭송하였습니다. 조르기 평생 동안 구두쇠처럼 살았던 것은 환갑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조르의 행적을 임금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런 조르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정삼품의 벼슬을 주어 칭찬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조르기 선행을 베푼 일을 아름답게 여겨 그에게 인자한 어버이라는 의미를 지닌 자인고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비석을 세워 그의 행적을 기렸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 보면 사람 하나를 쉽게 판단해버렸던 마음이 슬그머니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인색하고 숨쉬듯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욕심이 많다거나 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리기 쉽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뎌왔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아온 시간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는 언젠가 제대로 쓰기 위해, 한 번은 사람답게 나누기 위해 마음속에 품어둔 약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끼는 삶이 곧 욕심이냐고, 베풀지 않는 시간은 모두 잘못이냐고 말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지금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모습, 지금의 말과 행동만으로 사람을 가늠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길고 마음은 때로 아주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이 어느 날 한꺼번에 풀려 나올 수도 있고, 평생 모아온 뜻이 인생의 한 고비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는 늘 끝까지 들어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혹시 남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같은 밤에 한 번쯤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옛 이야기는 누군가를 흉보라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한 발 늦추라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보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내놓을 줄 아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하나 가슴에 담고 오늘 밤은 조금은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